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제2과목 모의고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 우리 교재에 모의고사 3회분이 실려 있는데요. 여기 이제 문제를 저희가 다 풀 수는 없고 여기 이제 출제 빈도가 좀 높은 문제들 위주로 추려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다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술 창업 실무, 요거 이제 두 번째,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인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비즈니스 모델 두 개가 있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하고 린 캔버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자,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최소 가능 제품을 빠르게 만들고 구축된 제품, 서비스를 통해 시장에서 반응 측정한 후 그 고객의 측정 평가를 통해 부족한 점을 배워 반복적으로 보완하거나 혹은 사업의 방향을 조기에 전환함으로써 실패 부담을 낮춘다. 네, 정답 딱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 뭐예요? 린 스타트업 그래가지고 린 캔버스였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딱 해서 9개로 나눠서, 그쵸? 9개 블록으로 해서 뭐 채널, 뭐 고객 관계, 뭐 비용 뭐 이런 거 아시죠? 예. 그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법인 세율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세율은 무엇인가? 법인 세율은 4단계 초과 누진 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내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에 대한 법인 세율의 가세 표준액이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일 경우에 법인 세율은 몇 프로이냐 물어보는 거였어요. 자, 여기 보시면 과세 표준 그래가지고요. 2억 원 이하는 10%, 20%. 그럼 요거 20%죠? 그 다음에 3천억까지는 22%. 3천억을 초과할 경우에 우리 25%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7번 문제입니다.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이해관계자의 관심 정보에 대한 고려사항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여야 한다. 그들의 주요 관심사항 및 관련 항목에 대한 잘못 짝지어진 것은, 자, 여기서 5개 나왔죠. 자, M&A 고려기업, 엔젤 투자가, 금융기관, 경영자, 조직 구성원 등 내부 이해관계자, 시민사회단체, 이들의 관심 정보는 쭉 보시면, 자, 금융기관이 여기 아니었죠? 여러분들, 금융기관, 돈을 빌려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내 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느냐를 따진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요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미래 성장성, 수익성, 현금 흐름, 기업 가치를 주로 보는 것은 누구일까요? 요거 벤처 투자가입니다. 벤처 투자가. 그래서 미래 성장성을 따진다 그랬죠. 벤처 투자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섞어 놓으면은 바로 고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금융기관, 자, 여러분이 금융기관 입장이 돼 보는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줬어. 이 회사가 잘 해서 그 돈을 나한테 다시 갚아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요 이용자별로 관심사항이 뭔지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0번입니다. 문제 10번.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하여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딱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딱 보시고 나서 바로 정답 나오셔야 되죠.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1번이 정답이죠. 발기인 구성하고 상호 결정하고 정관을 작성하고. 자, 이거 딱 보시면서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뭐, 임의적 기재사항 뭐, 이거 생각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 발행사항 결정하고요. 발기 설립이나 모집 설립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이행하고요. 등록세 납부, 설립 등기,
법인 설립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까지 끝내야지만 법인 설립 절차가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근로계약의 유형별 세부 내용이다. 문제가 잘못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눈으로 벌써 딱 훑어보시고 정답 찍으셨죠? 예, 정답 몇 번인가요? 예, 연소자 만 15세. 그죠? 예.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그죠? 15세 이하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이런 거 이제 찍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 중 학업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예, 그 기간 범위를 초과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고령자 고용 촉진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고령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그 기간을 초과해서 계약할 수 있다. 그리고 연소자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취직과 관련된 인허가증이 있으면 근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정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정관이 뭐라고 그랬죠? 예,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 여기 보시면 예, 역시 5문제의 지문이 있습니다. 자, 1번 원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 설립 시 처음 작성하는 정관이다. 맞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본금 100억 원 미만의 회사를 설립할 경우 발기인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가 100억 원이라는 거는 정관 작성 시 없었죠. 기본적으로 10억 원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할 때는 발기인 수가 1인도 할 수 있다. 공부했죠? 예. 그리고 세 번째, 법인의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는 예, 사업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한 주의 금액,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을 적는다. 이거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되더라도 창립총회에 기재된 것이 증거가 되므로 다시 공증받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정관 작성 시 한 주의 금액은 균일해야 되고 100원 이상이어야 된다. 다 맞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예, 여러분 아까 보신 것처럼 2번입니다. 2번. 100억이 아니라 10억이죠.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거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신고인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법인 사업자 설립 시에는 사업자 등록 완료 후 인허가 및 신고 업종 여부를 검토한다. 세 번째, 사업장이 확정된 경우에 개인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네 번째,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다섯 번째, 법인 사업자 등록 절차는 시군구 등 관련 기관의 인허가 신고 이행 후 사업자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정답 찍으셨나요? 아, 이런 거 지금 뭐 이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20일이 맞나? 그 다음에 이거 개시 신청 전에도 가능한가? 이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예, 정답이 이거죠. 정답이 이거. 사업자 등록 완료 후가 아니라요. 등록 전에 인허가 신고 업종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자 등록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공부를 안 하면 이런 거 이제 막 애매한 문제에서 틀린다는 거예요. 20일이었나? 이상하다?
이거 전부 다 적어야 써야 되나? 여기 보시면 또 자필로 서명이 된다네? 요즘 도장 찍는 거 아닌가? 이런 거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심히 봐주셔야 됩니다. 다음 19번 문제입니다. 자, 제품 인증 방법 중 신제품과 신기술 인증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 딱 신기술, 신제품 얘기 나오면 여러분들 이 표 박스를 머릿속에 그리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신기술, 이쪽에 신제품, 여기 밑에 칸에 5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공부하셨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신기술 인증 제도의 인증 표시는 NET 마크를 사용한다. 치사하게 문제 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장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신제품 인증 주관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이다. 신기술 제도의 심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행정관리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수행한다. 네, 마지막으로 신기술 제도의 인증기간은 1년에서 3년이며 심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결정한다. 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정답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신제품 인증은 유효기간이 3년이고 1회에 하나여, 한 번에 하나여 3년 연장을 해준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딱 신제품 신기술, 그럼 머릿속에 박스가 딱 그려지시고, 그 다음에 영어 약자로 뭐 쓰는지 알고, 딱 기억나셔야 바로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21번. 다음 중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이용한 법인 설립 시 준비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여러분들 자본금 얼마 미만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셔야 되는데, 10억 미만이라고 했죠? 10억 미만.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인 공인인증서 있어야 되고요. 스캐너 있어야 되고요. 자본금 통장 있어야 되고요. 법인 도장 있어야 됩니까? 도장은 없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저희가 해설을 붙여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은행에 가서 통장 만들 때, 뭐 도장 갖고 가듯이 우리가 온라인에서 할 때 여기다 도장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설명하겠지만, 온라인 상으로 할 때는 도장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시험을 치르는 곳에서는 점수를 주기 위해서 문제 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정확히 공부를 못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틀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기 전에 좀 꼼꼼히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의고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사업 계획서 주요 이용자 및 관심사항이 이번에는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자, 여러분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첫 번째, 죄송합니다. 알맞게 짝지어진 게 아니고요. 아닌 것이네요. 제가 계속 흥분해가지고. 자, 사업계획서의 주요 이용자 및 관심사항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 이제 시험 들어가시면 너무 긴장해서 이런 것도 틀리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맞아 보이거든요. 근데 또 다 틀려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아닌 것은, 올바른 것은 요거 끝에를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첫 번째, 내부 이해 관계자, 실행 가능성, 자금 회수 기간, 경영자의 신뢰성. 이거 맞나요? 이건 아니죠. 그다음에 자, 벤처 투자가는 당연히 회사의 미래 성장성, 수익성, 기업 가치를 중요시한다 그랬고요. 엔젤 투자가는 개인 창업자의 개인 능력, 신뢰성, 수익성, 성장성, 회수 가능성. 그다음에 M&A 고려 기업은 장기 성장성, 기술적 특이성, 시너지. 그다음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 회수 가능성, 돈 빌려준 거 회수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안정성, 현금 흐름을 본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업
계획서를 누가 들여다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요 관심사가 어디냐에 따라 그래서 실제로 사업계획서는 하나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이해관계자들이 전부 볼 수 있도록 여러 장 작성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초점에 맞춰서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요거 문제 나왔어요. 자, 이거 문제는 아래 그림은 초기 창업 시기에 만든 주 이음 소시오스 업체의 소셜 데이팅 서비스를 모델 캔버스에 적용한 것이다. 9가지 빌딩 블록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이음 소시업체라고 이 만남 어플이 있었어요. 앱이. 거기에 이제 내 인적사항 정보를 딱 등록을 하면 그 이성 상대방을 매칭을 시켜주는 소셜 앱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적용을 해본 거예요. 실제로 이제 표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9가지 빌딩 블록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A, B, C, D 쭉 이렇게 번호 매겨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 A가 뭐냐? 예. 그래서 A가 뭐냐? 이런 경우에 자, 요거 문제를 보시면 자, 지문을 보시면 여러분들 요게 딱 나오잖아요. 예. A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이 답을 풀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A 있죠. 여기 A. 여기에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 그림 9개 다 외우셨죠? A 핵심 파트너십. 예. 요것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일단 여기서 예. 핵심 파트너십은 2개밖에 없어요. 이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걸 모르고 계시면 이게 다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다 맞는 것 같아. 그래서 A 핵심 파트너십, 핵심 활동, 가치 제한, 고객 관계, 고객 세분화, 핵심 자원, 채널, 비용 구조, 수익원.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모델 캠퍼스는 반드시 이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노트 한 권 꺼내셔가지고 여러분이 이 순서대로 그려보셔야 돼요. 예, 시험장 가셔서도 잠깐 시험 보기 직전에 다시 한번 딱 그려보시고 아, 핵심 파트너십은 뭐를 핵심 파트너십이라 한다. 이렇게 딱 얘기를 음미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6번 다음 중 주식회사 설립 전 체크 포인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자본금 10억 원 미만은 1인 또는 2인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다음에 2번 사회이사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사내이사는 반드시 1인 이상을 두어야 된다. 이사와 감사의 인원수는 각각 3인 이상이다. 그리고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상호 검색을 하고 관할 등기소 등기관에게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설립 시 원칙적으로 자본금 규모에는 제한이 없다. 자, 여러분 이게 틀린 거죠? 이사 3명, 감사는 1명입니다. 그거 역시 이것도 자본금 10억 원 미만은 이게 제한이 없죠.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는 반드시 1명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10억 원 미만은 감사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바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문을 외우지 않으시면 이게 다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다 맞는 거. 100문제를 100분 동안 풀어야 되는데 이거 오지선다 다 맞는 것 같아? 이러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 1분이고요. 특히 이제 저희는 이게 그냥 교재를 만들었으니까 이게 지문이 짧죠. 여러분들 이제 시험장 들어가시면 이게 번호마다 지문이 막 2줄씩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7번에
다음 설명과 가로 안에 해당되는 내용의 수익 메커니즘 유형은 무엇인가? 저희가 이제 앞 시간에 요약 강의 시간에 언급을 제가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수익 메커니즘이 한 4종류가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면도기와 면도날의 방식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면도기와 면도날이 아니에요. 자, 일단 문제를 먼저 풀고요. 묶음으로 제공하던 기능과 서비스를 나눠 제공하면서 별도의 가금하거나 한 제품에 대한 이용 시간을 분할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률을 높여서 사용률을 분담한다. 그래서 요약 강의 시간에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수익 메커니즘 방식이 4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면도기와 면도날 방식이고요. 실제로 시험에 추출된 내용들 보면 이게 주 제품은 싸게 파는 거예요. 주 제품은. 근데 면도기는 오랫동안 쓰고요. 면도날은 일정 기간 갈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비싸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프린터기 있죠. 프린터기. 프린터기는 싸게 주고요. 프린터에 쓰는 잉크는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수익 메커니즘 방식은 면도기와 면도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번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가끔 나오는 문제인데 그 나오는 문제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은 면도기와 면도날 방식입니다. 그래서 프린터하고요. 잉크 요거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푸는 이번 문제에서는 정답은 4번 분할이었고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드디어 이제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자, 다음에 제시된 재무자료를 기초로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을 구하시오. 자, 여러분들 요건 이제 암산으로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푸는 문제를 절대 안 줘요. 그래서 보시면 자, 매출 원가는 기말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그러면 200만 원, 400만 원, 그중에 50만 원 빼면 350만 원. 자, 매출 원가 350만 원. 그리고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 500만 원에서 매출 원가 350 뺀 얼마예요? 150. 이게 매출 총이익. 그래서 여기 계산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나옵니다. 많을 때는 7문제까지 나왔는데요. 평균 5문제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딱 암산으로 해서 바로 풀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오케이 그리고 바로 푸셔야 됩니다. 근데 조금 계산이 복잡하거나 산식이 내가 생각이 안 되거나 안 나거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딱 체크 표시하고 빨리 다음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다 푼 다음에 남은 시간에 계산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한 번에 계산되는 문제 절대 안 내준다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이렇게 공식 대입해서 풀도록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런 문제는 눈에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관 작성 시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사 감사의 수, 본점 소재지 다 적어야 될 것 같죠. 안 적어도 되는 게 있어요.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그래가지고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그런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적는 순간 임의적 기재사항도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임의적 기재사항에 이사와 감사의 수, 총회 수입 시기, 영업연도, 지점 설치, 이전 페이지에 관한 것들. 그래서 이것은 임의적 기재사항이었다. 나머지는 다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25번 문제. 다음은 재무제표를 활용한 재무비율 분석에 관한 내용이다. 잘못 설명된 것은, 자, 여러분들 벌써 재무비율 분석 그러면 머리가 찌끈찌끈해요. 자, 그래도 우리 한번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효율성 또는 비효율성 비율은 영업성과를 나타내는 비율로 주식 투자가나 채권자들한테 투자 자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는 것 같나요? 예, 이거 효율성이 아닙니다. 효율성이 아니에요. 투자가들이 투자 자본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예, 요거 수익성입니다. 수익성. 그 회사가 실제로 이익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체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은 이자와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이익인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누어서 기업의 안정성 분석에 활용합니다. 이거 주로 어디서 하나요? 예, 맞습니다. 금융기관. 금융기관에서 이자 보상 비율을 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과 같은 전체 자산에 관한 것과 매출 채권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과 같이 특정 자산에 관한 것이 있는데 모두 자산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를 평가하는 데 쓰인다. 맞고요. 유동성 비율은 단기 채무에 대한 변제 능력을 나타내며 단기 채권자인 은행이 가장 관심을 갖는 비율이다. 맞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은 안정성 비율이라고 하며 기업이 장기 채무에 대한 원만한 지급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외우시려고 그러면 머리 아파요. 그죠? 다만 우리가 재무 비율엔 이런 게 있다 정도 이해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실 때까지 충분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의고사 세 번째입니다. 모의고사 세 번째.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요 계산 문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근거로 한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매출 원가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매출액이 100억 원이랐어요. 매출 총이익이 20%예요. 그러면은 100억 곱하기 20% 해서 20억이 매출 총이익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 원가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야 매출 총이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100억에서 20억 뺀 80억이 매출 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해서 나오는 문제가 없어요. 한 두 번, 세 번 계속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매출 총이익이 뭐지? 이건 왜 또 금액으로 안 나왔지? 당황하는 순간 시간은 계속 가고요. 다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막 이제 컨디션에 난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모르실 경우에 이렇게 딱 체크 표시해 놓으셨다가 시험 문제 다 풀고 나서 남는 시간에 차분한 마음으로 이제 공학용 계산기가 아닌 일반 계산기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5번 문제. 국내 종합소득 범주에 포함되는 과세 범위가 아닌 것은, 그래서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여기 이제 퇴직소득 당연히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이거 이제 머릿말로만 외운 적이 있거든요. 제가요. 이, 배, 사, 근, 연, 기. 이게 종합소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이런 것도 하나 외우는 방법도 본인만의 스타일로 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번.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부가가치세 뭐라 그랬죠? 간접세.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10%. 그죠? 그럼 여러분들 다 푸른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수익에서 내는 세금이다. 아니죠? 예. 그래서 바로 정답 나오시나요? 예. 바로 정답 나오시죠? 예. 사업자의 수익이 아니라 물건을 판. 그래서 그 물건을 산 소비자가 원가의 10% 세금을 내도록 돼 있죠. 그 구입한 가격의 10%. 그래서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 단일세율, 그죠? 반드시 세금 계산을 주고받아야 되고요. 예, 간접세.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물건을 구매하였더라도 세금 계산을 받지 않으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10번. 법인 설립에 관한 내용으로 발기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러분들, 예, 발기인, 우리가 배웠죠? 예, 내국인, 외국인, 법인도 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예,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딱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예, 예, 이게 틀린 거죠? 예, 외국인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방금? 예, 그래서 최소 1인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반드시 한 주 이상을 사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거 여러분들 다음에 계시던 해외 인증명은 어느 국가를 나타내는 것인가? 여러분들 표준교재 보면 이렇게 그림이 실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CE는 뭘까요? 예, 유럽 공동체 마크입니다. 유럽 공동체. 중국은 뭔가요? CCC입니다. 예, CCC. 그래서 여러분들, 예, 제가 이거 너무 급하게 쓰느라고 틀렸는데 중국은 CCC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준교재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한 번씩 보시고, 예, 어떤 나라의 인증 마크인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는 점수를 주기해서 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림 보고 맞출 수 있는 거. 이제 물론 사관에 가시면 또 그림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예, 19번. 다음은 주식회사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래서 여기 딱 지문이 5개가 나오고 있죠. 자, 소액 자본가도 참여하기가 쉽고 참여자가 많으면 자금을 모으기 용이하다. 예, 맞습니다. 주식수에 비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유 주식에 대해 언제든지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전문 경영인을 활용할 수 있다. 맞죠? 예, 그러면 정답 5번째. 기업 참여자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무거워. 이거 무한 책임이란 얘기인데, 우리가 무한 책임은 주로 어디서 나왔나요? 예, 한 명에서 합자회사. 예, 요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한 명에서 합자회사는 무한 책임인데 주식회사는 뭐라 그랬다? 유한 책임이다. 예, 여러분들 요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20번.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쭉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재무제표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4가지. 그래서 보시면 주석은 각 재무제표의 과목과 수치와 관련된 보충 설명을 담고 있다. 맞습니다. 포괄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자, 현금의 수익과 지출에 관한 내역이다. 틀렸죠? 예. 포괄 손익계산서. 자, 자본 변동표는 일정 기간 주주 지분의 변동 보고서이다. 재무 상태표는 기간 말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 보고서이다. 재무제표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재무 상태표, 포괄 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금 변동표 4가지를 말하고 기타 주석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무 상태표는 특정 기간이라고 했대요. 특정 기간, 여러분들. 특정 기간. 예를 들어 12월 31일.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그렇죠? 일정 기간.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예, 요거 차이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2과목에 대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빈도가 좀 높은 문제들을 출제 빈도가 좀 높은 문제를 찾아 공부했고요. 나머지도 역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